인천공항으로 간다고요? 저는 아시아인들 나라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한 승무원이 인천행 비행기가 배정돼 큰 실망감과 함께 연차를 쓰면서까지 비행을 피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녀에게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하드 항공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스페인 출신 클라라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네요. 제가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불편한 우연이었죠.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 자란 제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특히 중국과 일본 노선에서 겪었던 불쾌한 경험들 때문이었습니다. 승무원이 된 지 5년. 그동안 수많은 비행을 했지만 아시아 노선은 가능하면 피해왔어요. 특히 지난해 베이징 노선에서 있었던 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륙 직후부터 한 승객이 30분마다 담요를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기내식 서비스 때는 3번이나 메뉴를 바꿔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도쿄 노선에서는 더 심각했어요. 한 승객이 자신의 좌석 등받이가 1도 정도 기울어졌다며 2시간 동안 항의했고, 결국 다른 승객들까지 불편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비행이 끝나면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스케줄 조정 시기만 되면 유럽이나 중동 노선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다음 달 비행 스케줄을 확인하던 중 인천행 비행기가 제 담당으로 배정된 것을 발견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바로 스케줄 담당자를 찾아가 변경을 요청했지만 이미 다른 노선들은 모두 배정이 끝난 상태였죠. 그날 저녁 동료 마리아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표지가 아름다운 한국 여행 가이드북이었습니다. 평소 한국을 자주 오갔던 마리아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과 독특한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그 가이드북을 넘기며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인천행 비행이 시작되고 첫 1시간,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평소 아시아 노선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승객들은 차분했고 요청사항도 매우 명확했습니다. 물 한 잔 부탁드립니다. 담요 하나만 주시겠어요? 라는 식의 정중한 요청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기내식으로 나온 샐러드를 먹은 후부터 속이 불편하더니 점점 심해져 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제 모습을 본 동료 승무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태는 악화되었고 결국 기내방송을 통해 의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40일지 좌석의 승객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50대 초반의 신사였는데 자신을 한의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분은 제 손목에 맥을 짚더니 위장이 차가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패치를 꺼내 제 배에 붙여주었고 손가락으로 제 손목과 발목의 특정 부위를 10분 정도 지그시 눌러주었어요. 신기하게도 통증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비행이 끝나갈 무렵 그분은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네주셨어요. 서울에 있는 한의원 주소와 연락처였습니다. 혹시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 꼭 방문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덧붙이시길, 한국의 전통의학은 단순히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료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한국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작은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자 한의사 선생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셨고 주변의 다른 승객들도 따뜻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반응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뿌듯함도 느꼈어요.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하니 마음이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았거든요. 승무원 동료들도 제 서툰 한국어에 놀라워하며 엄지를 치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느꼈습니다.
제가 이전에 가졌던 아시아 노선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요. 제가 근무하는 아부다비 공항도 세계적인 공항이지만 인천공항은 완전히 달랐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본 로봇이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처음에는 장식품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승객들과 영어로 대화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어진 또 하나의 놀라움은 승무원 전용 출입국 심사대였어요. 다른 공항들과 달리 승무원 라운지까지 가는 동선도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전용 심사대에서는 승무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빠른 수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승객들을 위한 자동 출입국 심사대도 인상적이었죠. 승무원 라운지 내부에 휴대폰 충전기와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는 필요한 승무원들을 배려한 세심한 서비스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장면이었어요. 출국장 근처에서 저는 불안한 눈빛으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외국인 노부부를 발견했습니다. 짐이 많았던 노부부는 서로를 이끌며 방향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죠. 다른 승객들은 그들을 힐끗힐끗 보기만 할 뿐 먼저 나서지 않았어요. 저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승무원 유니폼을 벗은 상태라 잠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항 직원이 바로 다가가 도움을 준 모습이었어요. 그저 길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짐을 찾는 동안에도 놀라운 경험은 계속됐습니다. 수화물 벨트 주변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카트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고 수화물 분실 신고를 위한 디지털 키오스크도 여러 언어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전광판에는 실시간 열차 도착 정보가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표시되고 있었고 방향 안내 표지판도 직관적이어서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었어요. 마리아가 제게 말했던 것처럼 한국은 제가 알던 아시아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제 막 한국에서의 첫걸음을 뗐을 뿐인데 벌써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제 고정관념을 깨고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서 마주친 질서정연한 모습, 세심하게 설계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배려 깊은 태도는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곳과도 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첫인상이 제 마음을 조금씩 열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첫 비행 후 24시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전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쉬고 싶었습니다. 비행의 피로와 긴장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마리아가 명동을 추천했을 때도 내심 거절하고 싶었죠. 하지만 마리아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마음이 움직였어요. 클라라, 내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명동만 한 곳이 없어. 그 말에 호텔에서 잠시 쉰 후 그녀와 함께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만난 음식은 떡볶이였어요. 빨간 떡볶이를 보자마자 망설여졌습니다. 아시아의 매운 음식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지난해 중국에서 현지 음식을 먹고 하루 종일 고생했던 경험이 떠올랐어요. 게다가 빨간 국물이 끓고 있는 모습은 마치 용암처럼 위협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마리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라며 권했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매콤달콤한 맛이 미각을 자극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무섭게 맵지는 않았고 오히려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옆에서 튀김을 파는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인 걸 보시고는 군고구마 한 조각을 건네주시며 서비스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의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가게 앞의 풍경이었어요. 분식집 앞에서 한 무리의 여고생들이 떡볶이 하나를 나눠 먹고 있었는데 그들의 웃음소리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한국의 같이 먹는 문화를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순대, 어묵, 호떡까지 하나둘씩 맛보다 보니 어느새 배가 부를 대로 불러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속에서 이상한 신호가 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위를 세게 쥐어짜는 것 같은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어요. 비행기에서 겪었던 그 익숙한 통증이었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강도가 셌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숨을 깊게 들이쉴 때마다 옆구리가 찌르르 했어요. 걸음을 뗄 때마다 통증이 배 전체로 퍼져나가 구부정하게 몸을 굽힐 수밖에 없었죠. 마리아의 부축을 받으며 걸었지만 열걸음도 못 가 길가의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죠. 마리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났던 그 한의사 선생님, 연락처 아직 갖고 있지 않아? 그 말의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명함을 어디에 두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비행이 끝나고 유니폼을 갈아입을 때 바지 주머니에 넣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캐리어 앞 포켓에 넣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중하게 보관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마리아가 제 가방을 뒤적이는 동안 저는 고통을 참으며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비행일지를 넣어둔 수첩 사이에 끼워둔 것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제 손은 이미 가방 안에서 그날 받았던 명함을 찾고 있었죠. 다행히 수첩 사이에서 명함이 나왔을 때의 안도감이 느껴졌죠. 쇼핑은 뒤로 한 채 우리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따라 한의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한글로만 써있는 간판들 사이에서 우리는 몇 번이나 길을 잘못 들었고 결국 지나가는 할아버지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의 서툰 설명에도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가는 길이 같다며 한의원 근처까지 직접 안내해 주셨죠. 그 와중에도 계속되는 통증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할아버지의 친절함에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의원에서의 치료를 마치고 나온 저는 이제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져 있었어요. 마리아가 근처의 카페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고 제안했고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얀 벽돌로 지어진 아담한 카페였는데 통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조명이 새어나왔어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특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리마다 노트북과 책이 놓여 있었는데 고가의 맥북이나 에어팟까지 덩그러니 놓인 테이블도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화장실에 잠깐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테이블에는 반쯤 마신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지갑까지 놓여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카운터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있는 노트북이나 가방의 주인이 안 보이는데 괜찮나요? 그러자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 손님들이 자리 맡아두신 거예요. 다들 곧 돌아오실 거예요. 제 고향 바르셀로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공항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도난 신고를 받아봤거든요. 잠깐 한눈을 판 사이 가방이 사라졌다거나 카페에서 화장실 다녀온 사이 노트북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들이었죠. 런던의 히드로 공항이나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자리를 비울 때는 모든 걸 들고 가라가 철칙이었어요. 마리아와 음료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어요. 순간 망설였죠. 노트북과 가방을 그대로 두고 가야 하나, 아니면 모두 들고 가야 하나. 마리아가 제 고민을 알아챘는지 슬쩍 웃으며 말했어요. 한번 시도해봐.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익숙해졌어. 용기를 내어 제 물건들을 자리에 두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돌아와 보니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신뢰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에 놓고 내린 물건들이 분실물 센터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거리의 자전거들은 아주 간단한 잠금 장치만 해둔 채 세워져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편의점 앞의 모습이었어요.
야외 테이블에서 혼자 식사하던 손님이 갑자기 일어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물을 사러 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그의 스마트폰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런 신뢰와 안전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마리아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남의 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배우고 자란대. 더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지킨다는 거지.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묘한 평화로움이 자리 잡았어요. 옆자리에서는 한 남학생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창가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따뜻한 차를 마시고 계셨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카운터에서 주문하던 외국인 관광객이 카드 결제에 실패했을 때였어요. 당황해하는 그들에게 한국인 손님이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며 이런 게 바로 한국의 문화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이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를 나와 마리아가 제안했어요. 지하철 타고 동대문에 가보는 건 어때? 사실 저는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은 되도록 피하고 싶었어요. 승무원인 제가 전 세계 여러 도시의 지하철을 경험해봤지만 대부분 불쾌한 기억뿐이었거든요. 뉴욕의 지저분한 객차, 파리의 불친절한 이용객들, 런던의 복잡한 환승 시스템.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예상을 뒤엎었기에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부터 달랐어요. 깨끗한 바닥, 밝은 조명,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양옆으로 질서 있게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표를 사러 가보니 직원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 발권기가 있었고,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안내가 되어 있었어요. 승강장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항공기 객실의 비상구처럼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플랫폼에 있는 디지털 안내판을 유심히 보게 됐어요.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객차별 혼잡도까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제가 먼저 앉으려던 찰나, 마리아가 제 팔을 잡았어요. 이 자리는 노약자석이야. 그제야 좌석 위에 픽토그램이 보였습니다. 임산부, 노약자를 위한 배려석이었죠. 그때 마침 연세 지긋한 할머님이 타셨고, 앉아있던 젊은 학생이 바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차내 모니터에서는 다음 역의 정보와 함께 환승 정보, 주변 명소, 심지어 버스 연계 정보까지 보여주고 있었죠. 모든 안내가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나왔어요. 비행기에서 하는 안내방송처럼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한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승객들은 질서 있게 승하차했어요. 제가 본 다른 어떤 도시의 지하철보다도 조용하고 편안했죠. 옆자리의 학생은 이어폰으로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었고, 맞은편의 직장인은 스마트폰으로 조용히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한 임산부가 탑승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누군가 먼저 자리를 양보하자 다른 승객들이 짐을 들어주고 내릴 때까지 보호하듯 조심스레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치 비행 중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승객을 모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배려가 이루어졌어요. 동대문까지의 짧은 지하철 여행이었지만 제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깨끗한 시설과 정확한 시스템도 좋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비행기에서는 승무원들이 나서서 안내하고 도와주지만 여기서는 시민들 스스로가 그런 역할을 해내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마리아는 저를 경복궁으로 데려갔어요. 클라라, 오늘은 특별한 걸 준비했어. 그녀의 말대로 궁 앞에는 한복 대여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한복을 입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대여점 직원분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고
꼭 맞는 한복을 골라주셨어요. 연보라색 저고리와 하늘색 치마를 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신기했습니다. 평소의 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늘 승무원 유니폼으로 단정하게 맞춰 입던 제가 긴 치마자락 사이로 은은하게 비치는 비단결에 홀린 듯 했죠. 특히 치마의 풍성한 실루엣이 제 키를 더욱 길어 보이게 만들었고 저고리의 고운 색감은 제 피부를 한층 밝게 비춰주었어요.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직원분은 제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시고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셨죠. 경복궁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웅장한 궁궐 건물들 사이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현대식 건물들 사이에서 보던 한국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경복궁 안에서 본 젊은이들의 모습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전혀 어색하지 않게 섞여 있었죠. 궁 안면모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였어요. 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제게 다가와 영어로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스페인에서 왔다고 하자 아이는 바르셀로나 하고 외쳤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눈빛이었죠. 아이의 어머니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제게 사과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마리아가 근처 한식당으로 데려갔어요. 한복 입은 채로 한식을 먹어봐야 완벽하지 않을까? 그녀의 말에 웃으며 동의했죠. 비빔밥을 먹으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고궁의 처마 끝을 바라보았어요. 한복을 입은 채로 먹는 점심, 이런 경험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궁 주변 삼청동 골목을 거닐었어요. 전통 한옥들 사이에 현대적인 카페와 갤러리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한복을 입은 채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이곳에서는 무엇이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의 진녘의 삼청동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처마 끝에 걸린 노을이 한옥의 기와를 물들이고 좁은 골목길마다 하나 둘 켜지기 시작하는 조명들이 운치를 더했어요. 한 카페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은 채로 티라미수를 먹고 있었고 옆 갤러리에서는 현대미술 전시회가 한창이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며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은 전통을 고집하거나 그렇다고 무작정 현대화를 추구하지도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신 둘 딸을 자연스럽게 품어내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떠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한국의 특별함은 계속됐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만난 직원은 승무원 신분증을 보자마자 저를 승무원 전용 체크인 구역으로 안내해 주었고 수화물도 특별히 신경 써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다른 나라 공항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배려였죠.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면세점에 들렀어요. 한국의 추억을 담아갈 작은 선물들을 고르면서 문득 이곳에서 경험했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비행 중에 만났던 한의사 선생님, 카페에서 보았던 신기한 광경들, 지하철에서 목격한 따뜻한 배려들.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승무원 전용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다른 항공사 승무원들과 함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검색대 직원분들의 친절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모든 친절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고 제 담당 구역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제가 승객들에게 한국의 좋은 기억을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행을 불안해하는 승객이 있다면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제 핸드폰을 켜고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았어요.
한복을 입었던 날의 사진들,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찍은 사진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찍은 수많은 셀카들까지. 승무원 휴게실에서 잠시 쉬는 동안 옆자리의 동료가 물었어요. 한국은 어땠어?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아시아와는 전혀 달랐어. 오히려 묘한 매력이 있는 곳이었지. 이제 제 가방 한켠에는 한의사 선생님께서 주신 한약이 자리 잡고 있었고, 휴대폰 속에는 한국에서의 특별했던 순간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인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바르셀로나로 돌아가는 비행 내내 저는 다음 한국행 비행 스케줄은 언제쯤 잡히게 될지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바르셀로나에 도착하고 이틀간의 휴식이 주어졌어요. 집에 돌아와 캐리어를 풀다가 한의원에서 받은 약봉지가 나왔습니다. 한의사 선생님께서 주신 약이었죠. 그걸 보는 순간 한국에서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자 다들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그런 곳이었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반응이었죠. 특히 한국의 안전함과 질서정연한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배려,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는 모두가 신기해했어요. 스케줄 관리자인 마르코스가 제게 물었습니다. 다음에도 한국 노선 배정되면 할래?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이제는 제가 먼저 한국행을 요청하고 싶을 정도였죠. 그날 저녁, 저는 한의사 선생님이 주신 약을 따뜻한 물과 함께 마셨어요. 약을 마시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편견이란 게 참 무서운 거구나 하고요. 제가 알던 아시아와 실제 경험한 한국은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곤 해요.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사진,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찍은 사진들, 지하철과 카페에서의 순간들. 각각의 사진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며칠 전에는 휴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승무원이 아닌 여행자로서 한국을 더 깊이 경험해보고 싶거든요. 한의원 근처의 전통 찻집도 가보고 싶고, 마리아가 추천해준 한강공원의 야경도 보고 싶어요. 출근길에 만난 동료 중 한 명이 자신의 다음 비행이 인천행이라며 걱정하더라고요. 예전에 저와 똑같은 표정이었죠. 저는 살며시 웃으며 말해주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경험이 될 거야.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제게는 무척 소중한 기억이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시아 노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렘으로 가득하죠. 다음 한국행 비행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에 한국에 갔을 때는 감사합니다 말고도 더 많은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꼭꼭꼭 부탁드립니다.